2018년 10월 24일 밤, 강원도 춘천시 우평동의 조용한 주택가 골목은 빠르게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23살의 여성 이 씨는 남자친구 심 씨를 만나기 위해 춘천으로 향했어요. 춘천역에 도착한 건 저녁 7시 55분경. 도착하고 그녀는 가족에게 잘 도착했어요 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이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이 씨에게선 어떤 답변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끝낸 그녀라면 적어도 잘 자요 정도는 했을 문자, 그 흔한 카톡 이모티콘 하나 오지 않았죠. 이 씨의 가족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심 씨 측에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심 씨의 어머니가 직접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 씨가 도착했을 당시 머물렀던 곳, 심 씨가 혼자 살던 2층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그녀는 곧장 거실에서 참담한 장면과 마주하게 되죠. 이 씨는 침대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전혀 없었고 방 안은 정적과 함께 끔찍한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놀란 심 씨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자택 인근을 수색한 끝에 그날 밤 11시 50분경 근처 교회에서 심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범행이 벌어진 날 범인은 바로 잡혔죠. 이 씨는 왜 그 밤에 춘천으로 향해야만 했을까요? 이제부터 그날 이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해자 이 씨는 23살이었습니다.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서울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그녀는 매일같이 회사를 다니며 일과 공부를 병행했어요. 학창시절부터 늘 성실했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탓에 동생의 학비까지 도맡았다고 합니다. 주말마다 모은 돈으로 가족 생계를 도왔고 가끔은 스스로를 위한 작은 사치를 누릴 시간조차 아까워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2018년 여름 한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심 씨, 그는 이 씨보다 4살이 많았고 2014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스피치 학원에서 처음 만났던 인물이죠. 당시에는 큰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몇 년이 흐른 뒤 그가 먼저 연락을 취했고 두 사람은 2018년 7월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건 7월 27일, 직접 만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인 7월 29일 무렵.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이들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심 씨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널 좋아하고 있었지만 준비가 안 돼서 연락을 못했어. 이제야 결혼할 준비가 돼서 다시 연락한 거야. 이 씨는 고민 끝에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침 취업에도 성공했고 지나간 인연이 다시 닿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여겼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만난 지 불과 몇 주도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심 씨는 계속해서 빨리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결혼식은 물론이고 상견례 날짜까지 먼저 잡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두 사람은 2019년 4월 결혼, 2018년 10월 27일 상견례 일정을 구체화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 씨도 이를 수락하기는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다소 빠르다는 불안감이 있었겠죠. 사귄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과정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 씨는 그 속도를 조율하지 않았어요. 상견례를 앞둔 10월, 두 사람 사이엔 현실적인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혼집 위치의 문제였는데요. 이 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외곽이나 서울 인근을 신혼집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심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춘천에서 거주 중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도 춘천에 있었어요. 이 씨에게 퇴직을 요구하면서 춘천으로 내려와 함께 살자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난처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거절했지만 반복되는 주장에 결국 타협안을 내놨죠. 바로 태계원 부근, 서울과 춘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태계원은 이 씨의 직장도 심 씨의 생활권도 그나마 절충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출을 포함해서
자신의 부모님이 일부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신혼집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러나 심 씨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은 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식의 말로 이 씨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묵살했다고 해요. 결혼을 앞둔 두 사람, 서로를 사랑했지만 삶의 방향은 처음부터 어긋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점점 심 씨의 마음속에서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닌 지배와 통제의 욕구로 향하고 있었죠. 이 씨는 몰랐습니다. 조용히 타오르던 불꽃이 곧 그녀의 삶 전체를 삼켜버릴 것이라는 것을.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그들의 관계엔 작은 불협화음이 점점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건 2018년 10월 22일. 상견례를 앞둔 그 주의 초반이었죠. 심 씨는 이 씨의 제안을 무시한 채 기존 일정대로 상견례를 강행하려고 했어요. 이때 이 씨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갈등이 정리된 뒤에 상견례를 하자고 설득했죠. 성급하게 진행할수록 오히려 가족 간의 불편함이 커질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심 씨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점점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넘은 적개심을 느끼기 시작했죠. 특히 그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조율이 불가능한 갈등의 원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조종하는 것 같아. 결정권은 네가 아니라 엄마한테 있는 거 아니야? 이 씨의 입장에서는 단지 가족과 상의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태도였지만 심 씨는 그마저도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결혼 시나리오를 방해하는 존재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아닌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씨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심 씨가 자신의 생각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과 가족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이 씨는 단지 상식적인 조율을 시도했을 뿐이고 여전히 설득과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설득은 이미 수능을 요구하는 명령에 가까웠고 그의 감정은 이미 현실이 아닌 일방적인 확신 속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설득은 그가 말한 것처럼 서로의 생각을 좁히기 위한 게 아니었죠. 그는 자신의 뜻을 따라주기를 요구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든 상황을 바꾸겠다는 일방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의 불안과 고민이 아닌 지배와 통제의 충동. 그것이 심 씨의 감정에 더 가까웠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아침, 상견례를 사흘 앞둔 수요일. 그날 아침 심 씨는 피해자의 연락처 명칭을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내 전부라고 저장해뒀던 이름을 쓰레기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는 이 씨에게 연락을 했죠. 그의 말은 간결했습니다. 오늘 집으로 와줄래? 아버지 어머니 안 계셔. 다 들어줄게. 말한 거 다 해줄게. 이에 이 씨는 난처한 듯 말합니다. 오늘은 옷이 좀 그런데. 하지만 심 씨는 집요하게 밀어붙였어요. 보고 싶어. 땡땡이가 내 1순위야. 그 다음이 가게야. 그는 이 씨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가 원했던 건 대화가 아니었어요. 결론이 정해진 회유, 아니 설득을 가장한 지시였죠. 그리고 그날 오전 10시 38분, 심 씨는 지인과 통화를 합니다. 주변 지인에게도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이 씨의 엄마는 없어지면 좋겠고 없어지더라도 사실은 그게 세상을 위해서는 이롭다고 봐요. 사람 인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저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 엄마가 계속 그러면 저는 그 엄마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저도 지옥에 가더라도 저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요. 그 엄마는 변화가 안 되고 계속 원격 조정하려고 하니까. 이 발언들은 모두 심 씨가 지인과의 대화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결혼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조율은 없었죠. 그에게 필요한 건 자신에게 순응하는 상대였을 뿐. 시간이 흘러 퇴근 무렵, 이 씨는 여전히 회사에 있었고 마음속 갈등은 컸습니다.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 그의 집요한 설득은 무례했지만 자신의 거절이 너무 강했는지가
또 걱정이 됐어요. 결국 그녀는 기차를 탑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2시간 남짓 되는 거리. 그 사이 그는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보고 싶어. 이 씨는 7시 55분경 춘천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죠. 잘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그때까지도 이 씨는 그의 말이 진심일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갈등도 잠깐일 뿐이라고.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침대 옆 거실에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 시각은 밤 9시 30분 무렵. 이 씨는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죠. 결혼, 상견례, 신혼집 문제, 그 모든 갈등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조율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판결문에 따르면 심 씨는 그 순간에도 피해자의 요구와 태도에서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감정은 점차 폭발하기 직전이었고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밀쳤어요. 이 씨는 그에게 너무 지나치다면서 가슴을 한 차례 밀치듯 때렸고 심 씨는 그 짧은 접촉을 도발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해를 결심합니다. 심 씨는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강하게 잡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졸랐죠. 시간은 약 15분. 그는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 아래로 끌어내렸고 그 상태에서 주방 서랍에 있던 식칼을 꺼내듭니다. 흉기를 든 그는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찔렀어요. 그리고 복부를 찌른 뒤 칼을 비틀어서 내장기관까지 손상시켰죠. 심 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는 상황이 더 무섭게 느껴져서 칼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재판부는 그 진술은 살인 의도를 숨기려는 변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었어요. 대화 중 분노에 의해 목을 조른 뒤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가져와서 수차례 찌른 연속적 행위. 이는 감정 폭발이 아닌 의도적인 살인의 흐름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법의학자는 이 씨의 사망 원인을 경부 압박 질식과 다발성 자창의 복합작용이라고 진단했죠. 피해자는 즉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고통과 공포 속에 삶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그날 밤 이 씨는 저항도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눌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심 씨는 범행 후 방 안에 피를 닦아내고 침구를 정리한 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에 앉아 성경책을 펼쳤어요.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옆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을 이 씨가 누워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다시 시간을 돌려서 2018년 10월 24일 밤 피해자 이 씨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작은 이상 신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졌죠. 그날 밤 이 씨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심 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심 씨 어머니는 바로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되죠. 수사팀은 곧 현장에 도착해 사건 장소를 보존하고 심 씨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같은 날 밤 11시 50분경 춘천 시내의 한 교회. 심 씨는 그곳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구석 의자에 말없이 앉아 책상 위에 성경을 펼쳐둔 채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조용히 체포됐죠. 심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그는 범행의 이유를 이렇게 말했죠. 그 상황에서 식물인간이 되는 걸 보는 게 더 두려웠다. 너무 지쳐 있었다. 감정이 더는 조절되지 않았다. 그의 말에는 명확한 반성도 피해자를 향한 후회도 없었습니다. 춘천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사건은 곧바로 법정으로 이어졌어요.
검찰은 피고인 심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죠.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감정의 폭발이나 우발적인 충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요. 그보다는 자기중심적인 분노가 통제되지 않은 채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를 자신에게 복종해야 할 존재로 여기고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극단적인 방식으로 살해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재판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짚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향해 불만을 넘어선 공격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드러냈고 이러한 왜곡된 시선은 다시금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그는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을 확정받았고 현재는 수감 중입니다. 이 씨, 그녀는 겨우 23살이었어요. 대기업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자 가족의 생계를 함께 짊어지던 딸. 그런 그녀가 마침내 사랑을 다시 시작했고 결혼이라는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타협하려고 했어요. 감정을 쏟기보단 대화로, 억지를 부리기보다는 설득으로. 하지만 그 진심은 어느 날 밤 침묵으로 돌아왔죠. 심 씨는 이 씨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들에 대해서도 결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에는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그 여성 그리고 그 가족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폭력적인 반응을 보인 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상대를 감정적으로 사랑한다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대상, 즉 결혼할 사람으로서 도구적으로 여성을 대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만약 이 심 씨가 20년을 채우고 가석방이 된다면 그는 50대쯤 되는 나이가 되면 세상에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누군가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족은 심 씨의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했지만 심 씨의 신상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저 그가 사회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가 저지른 악행을 기억하고 언급하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피해당한 사람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아주 강하게 법이, 체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